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너나이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저는 또 부동산 공부 좀 해보려고 저희 또 스승님, 새로운 또 스승님이 됐습니다. 저희 네. 부동산 스승님. 네. 별 말씀. 예. 네. 부동산 투자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7년 차,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그때 처음 시작했었던 종잣돈은 대략 얼마 정도 했었어요? 제가 전세돈 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역대급이다. 돈이 없어. 그래갖고 예. 전세로 살던 거를 이제 이사를 하면서 돈을 빼가지고 예. 1억 7천만 원 만들어서 시작했죠.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의 스타트 자금 없이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약간 이게 자본주의 문맹이어가지고 전세를 다 제 돈을 받고 들어갔어요. 아, 대출 하나도 없이.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좀 전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아유, 다 그렇게 시작하는 예. 거죠. 예. 그래갖고 제 돈이 다 묶여 있고 예. 그 돈들이 일을 전혀 못 하니까 그 돈을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천만 원 보증금 예. 8천만 원짜리 집으로 가면서 2억 전세 살다가 아니, 서울에 8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었어요, 그때? 8천만 원짜리 전세라는 거는 전세 대출을 받아요. 대출 나머지 다 받고 해서. 원래는 월세로 예. 가지고 있어요. 예, 그쵸. 근데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싸니까 예. 전세도 좀 더 싼 데로 가고 하면서 돈을 이제 8천만 원만 제 돈을 거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이자 매달 한 40만 원 정도 내면서 예. 그러니까 8천에서 40 월세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돈은 진짜 잃으면 안 된다. 간절한 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쵸.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저한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못 쓰면 돈도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간을 잘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엄청 쪼개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해가지고 그럼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린 나이가 언제쯤, 아니, 몇 년도에 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현금 흐름이랑 이런 네. 게 은퇴해도 되겠다 싶다고 느꼈던 거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제가 퇴사를 2년 전에 했으니까. 네, 퇴사를 작년 3월에 했는데 실질적 퇴사는 재작년 9월이었어요. 그러면 한 4년 만에 나온 그렇죠. 거네요? 만 4년 좀 더 지나서부터는 제가 투자로 읽어놓은 자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컴이 생기니까 현금 흐름이. 왜 스승님이라 그랬냐면 저는 솔직히 한 15년 걸렸거든요. 14년 걸렸다 정확히. 근데 되게 빨리 이루셨네요. 4년. 그 비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4년이라는 단어가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렇게 압축했을 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뭔가 있을 거예요. 엄청 분명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다른 채널들에서는 이제 뭐 자산가다, 뭐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정말 공짜는 없다. 그 대가, 그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진짜 그때는 일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친구들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일단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집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에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직장 생활을 못했던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렀어요. 뭘 치렀냐면 회사 안에서는 되게 외로웠었고요. 네, 회사 안에서는 되게 외로웠고 또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승진 이런 데서. 근데 그거는 내가 솔직히 돈 벌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하겠다는 거는 저는 욕심인 것 같고 과욕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직장 생활 올인하지 않고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재테크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걸 했으니까 치러야 될 대가였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너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직장에 10시간 있잖아요. 월급쟁이가.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회사 안에서 눈 뜨고 있는 제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잤으니까 18시간을 눈을 뜨고 있는데 10시간이 불행한 거예요. 일단 친구가 없고 회사 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려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때때로는 느껴지죠. 느껴지지. 밀려나는 게 이게 한 번에 밀려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밀려나요.
이상하다. 왜 내가 뒷방 늙은이가 돼 있지? 그치. 네, 맞아. 그거 있어요. 예. 네, 뭔지 알아요. 그런 게 올 때마다 네. 그거를 미리 제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 그래 좀 나았을 텐데 그 순간순간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막 순자산 2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도 회사 안에서 불행하니까 내가 왜 돈 벌었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때로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대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잘하는 걸 하나도 못 봤다는 거. 네. 저희 아이가 올해 6살인데 예. 제가 투자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초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아놓고 있을 때였거든요.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육아나 이런 거를 다 저희 그 아내가 다 도맡아서 혼자서 다 했고 뭐 부모님이 좀 봐주시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봐주시긴 했는데 예. 남편은 일단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불만 많았겠는데요. 그러면. 불만 정도가 아니고 나가. 네, 그 네.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아,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네. 아휴 야씨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목표로 삼았던 게 그 경제적으로 울타리를 쳐주고 싶었어요. 저희 배우자하고 네. 아이한테. 왜냐면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건 맞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내려놨고 그리고 그때 제 주변에 저하고 비슷한 길을 걸으셨던 선배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가 4살, 5살, 6살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너나이님은 어릴 때 2살 때 아버지하고 뭐 했는지 기억이 나나?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어릴 때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더 힘들 거다. 그 시기에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런 대가들을 치렀죠. 지금은 좀 많이 자녀에게 잘 해주고 지금은 계시나요? 엄청 잘 지내죠. 오, 그래요? 네. 같이 놀러 자주 다니시고. 왜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네. 회사를 그만두고 예. 회사 그만둔 직후에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뭐 더 바빴어요. 오히려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네. 루틴 잡기도 어렵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어느 정도 루틴을 잡아 나가면서 아이하고 저희 배우자하고 같이 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됐는데 오히려 딱 6살 지금부터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예. 기억을 해. 나한테 막 말을 해. 아빠 막 언제 갔던 거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옛날에 오히려 애가 막 4살 이럴 때는 저 집에 가면 아빠 하면서 뛰어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가도 쳐다보도 안 봤어요. 낯서니까. 아저씨다. 예, 손님이다. 이제.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나 그때는 되게 상처받죠. 힘들었어. 예, 상처받죠. 뭔지 알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저 가면은 저 막 기다리니까.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 잡았네요. 그래도 운이 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바라는 로망을 그래도 이룬 네, 형태가 네, 됐으니까. 운이 좋아서. 예. 네.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났을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기분이 어떠셨냐? 아, 어떠셨습니까? 저도 옛날 처음 투자 시작할 때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언제 누리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 그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이거 해본 사람 안다? 될 것 같은데 했을 때가 한번 맞아요. 있었고 나중에 됐었네. 네, 이제 그렇게 딱 그렇게 돼.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넘어갔네. 네, 약간 그렇죠. 이제 그 시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매일매일 못해요. 왜냐면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저도 나중에 보니까 사표 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그때 맞아요. 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를 세웠어요, 데이를. 데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거 하면서 예. 저도 지금 여기다 시간을 쓰고 있고 전인구님도 되게 바쁘데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시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재테크를 할 때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한 5천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한 3천 있는데 1억으로 불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오래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보다 재테크를 하는 궁극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면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하고 뭐 부동산하고 할 때 보면은 이거 목표가 본인 재테크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은 다들 멍해요. 그 질문 받으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사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2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2억 번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바다고 자 이제 나는 수영을 하겠다. 수영하는 법도 유튜브 보고 막 배우고 해갖고 예. 수영하겠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옆에서 누가 붙잡고 잠깐만요. 어디 가실 거예요? 했는데 없는 거야. 어디 갈지. 예를 들어 면허는 따지만 차 살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사람들은 돈 1억 갖고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니멈 뭐 2, 30억을 만들겠다 하면 2, 30억은 한 방에 안 돼요. 절대. 투자 한 큐로 20억 가는 사람은 진짜 로또 맞은 사람들인 거고 로또도 20억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예.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이 반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복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가족과의 어려움, 뭐 회사에서의 어려움, 뭐 친구들 기존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 데이가 내 목적지가 없으면은 그냥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허들을 넘질 못하는 거예요.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투자 열풍이 부는데 정작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가 회사를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요한 거는 데이를 정하는 거. 그 데이라는 거는 금액이에요, 결국. 나는 얼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목표는 36억 8천만 원이었어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왜냐면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36억 8천만 원인 이유가 있어요? 36억 8천만 원이 제가 실거주로 사는 집값을 빼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제가 몇 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예. 지금 현재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의 필요한 현금 흐름을 예. 인플레이션 감안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50세까지 다닌다.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는 50세 넘어갔을 때 부서장 이상이 안 되면 그냥 뒷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 나가요. 정리하고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게 50인데 제가 35에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15년을 다니잖아요. 예. 계산이 딱딱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90세까지 산다. 그럼 50세에 회사 나와서 4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년 벌어서 40년을 채워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예. 어렵죠. 예. 근데 15년 벌어서 40년 채워야 되는데 15년 버는 것도 계산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쉬워. 그냥 월급 곱하기 12 그쵸. 곱하기 15 하면 돼요. 대략 나오잖아요. 예. 중간값 넣어서. 뭐 임금 인상률 뭐 이런 거 예. 있는데 그거 머리 아프니까 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한 달에 지금 뭐 400을 번다. 예. 과장으로. 그럼 400에 12 곱하면 4,800. 그럼 예. 5,000 쳐요. 예. 그럼 15 곱하면 7억 5천이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40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까지 돈 안 쓸 거예요. 그때까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축해야 될 거고 네, 네. 생활비 쓰고 생활비 하면은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죠. 또 외벌이면 나중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사립 가겠다 한마디 하고 나 이번에 아빠 사업할 테니까 가게 하나 내달라. 네. 아니면 장가 가야 되니까 전세금 좀 대달라. 대달라. 그러면 제로일 수도 있어요. 네, 제로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상당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자기 집 팔아서 본인은 전세 들어가고 그 돈으로 자녀 막 결혼 비용 되게 대주고 많아요. 이런 집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36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억 8천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 50세 이후 생활이 되겠다. 그래서 36억 8천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배웠던 시스템을 많이 차용했어요. 제가 재테크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업 계획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제 인생 계획에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 목표 36억 8천만 원이라는 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경제적 자유 이룰 거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기분은 이렇게 덤덤할 정도로 덤덤해도 되나 싶을 만큼 덤덤했어요. 그 광복절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맞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 됐구나라고 하고 또 바로 제가 다음날 해야 될 일이랑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어디에 임장 가고 이런 것들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분 좋았을 때가 퇴사할 때 좋았죠. 오히려 그러고 나서 제가 퇴사를 했느냐 바로 못했어요. 못하고 막 주저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젖은 낙엽처럼 살아야 된다. 불안하니까. 예. 젖은 낙엽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즐겁지 않으니까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점심 먹고 저 점심도 혼자 많이 먹었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부동산 전화도 해야 되고 물건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날 제가 점심 혼자 먹고 제가 책을 읽을 때 10권을 읽으면 한 권을 소설을 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소설책을 회사 옆에 카페에서 밥을 빨리 먹고 카페 가가지고 구석장이 자리에 가서 책을 펴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1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사무실에 오후에.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1시에 딱 앉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을 옛날에 내가 목표했던 만큼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써봤어요. 내가 지금부터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딱 써보니까 제가 그때 39이었는데 이 돈하고 내 40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를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좋은 그 조언을 너바님 또 해주셨는데 저한테 다른 조언은 안 하시고 책을 읽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책이요? 네. 예. 그때 읽었던 책이 로버트 키요사키 책인데 직장을 그만두기 전 사업을 준비하라, 창업을 준비하라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다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좀 오래돼서 제 가슴 속에 박혔던 말이 안정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내가 둘 다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거는 월급쟁이, 직장생활. 그리고 자유라는 거는 월급쟁이가 아닌 게 자유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책에 써놓은 거죠. 너 그거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선택해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 자유라는 거 미지의 세상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고 그때 제가 나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가 제 명분은 제 40대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명분이었거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단순히 그쵸. 집에서 그냥 탱자탱자 늦게 일어나고 막 그냥 운동이나 슬슬 하고 운동도 안 하고 TV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미 투자를 해오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돼버렸었어요. 똑같네. 저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늦게 일어나니까 되게 저 자체 자책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일이나 하라고.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30대 때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하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얘기해요. 막 뭐 돈 더 벌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 근데 저는 관심이 있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동산이라는 게 내 집 마련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한테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퇴사를 할 때 명분이자 저한테 출사표였거든요. 그게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면 조금 적은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 아, 있을까요? 제가 대전을 2018년 여름에 갔었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그래갖고 2018년 여름에 대전을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20번 갔어요. 한 달에 20번이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직장 거의 매일 퇴근하고 갔어요. 뛰고 네, 오고. 네, 네. 오우, 거의 맛이 가는 거죠. 사람이 맛이 가요. 그렇게. 그 거리가, 와,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아, 운전해서 가셨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그 기차 타고 갔죠. 기차 타고. 천안 갈 때는 거의 매일 갔어요. 한 3일 빼고. 아, 진짜 저기다. 이제 투자로 치면은 네. 약 육체파. 육체파. 갈아 넣는 스타일.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 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 아니, 뭔지 알아요. 네. 몸으로 때우다 보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게 게 있죠. 나오고 네. 아이디어가 네, 나오면서 맞아요. 거기서 잡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진짜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만하죠. 예, 진짜 토했어요, 진짜. 네, 그럴만 하죠. 예,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 고생이. 맞아요.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돈만 나고. 등기만 나. 그게 핵심인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고생스러운 게 좀 덜 힘든데 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그 투자했던 그 투자의 결과물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전 주식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그 투자를 하겠다는 건수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을 목표로 잡거든요. 예. 근데 수익은 사실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주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준에 맞는 것들을 투자를 해나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잖아요. 예. 그 뒷영역은 이제 시장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번에 올해는 얼마 벌겠다 이거보다 내가 올해는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목표를 정하고 예. 큰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정해서 그 작은 목표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래도 지인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본인들이 뭐 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 좀 뭐 얼마를 모으면 할 수 있냐, 얼마인데 할 수 있냐라고 네. 물어보는데 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찾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낼 수 있을지 거꾸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게 더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그게 맞아요. 나중엔 그렇게 돼도 되는데 처음에는 돈을 내가 태우는 돈을 금액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계처럼 지키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모르잖아요. 네. 부동산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처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찾았는데 그게 1억 5천이 필요해요. 투자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1억 5천이 없어. 그러면은 1억 5천이 됐을 때까지 그게 일단 기다려준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이 만들어졌을 때 그 돈을 집어넣는 건데 전 재산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은 100을 태워서 볼 수가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5개 경주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게 다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나오고 분산이 돼서 나가는데 그렇죠. 분산이 돼서 나가고 네. 그 중에 자기 거 투자 복귀할 수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이때 이거 사가지고 그쵸. 이거 망했다. 1번은 망했고 피드백이 빨리 오죠. 4번은 잘했다. 네. 그러면서 실력이 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그냥 한 방에 금액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게 운명이 돼버려. 운명이 되는 거야. 그냥 위험해. 위험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투자하실 네. 때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모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대신 이제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겠죠. 네. 5천만 원 모으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5천만 원 투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의 결과가 나와요. 네. 중요한 건 안 잃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제가 시장을 볼 때 실제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물건들을 3천만 원이 안 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지금도요? 1,000만 원짜리도 많아요. 오, 잠깐 좀 따로 좀 써주면 안 돼요? 물론
제가 2019년부터 지방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방에 가장 좋은 데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S급들은 다 올라갔고요. 예. S급 말고 A급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중에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도시별로 아직 S급에 가까운 애들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특히 내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다니까 즉 무주택이다. 예. 그럼 취득세 이슈도 없거든요. 그쵸. 자유롭죠. 예, 그러면은 매매가 전세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1,000만 원으로 잡힐 만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심심치 않게 있어요. 왜냐면 요새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은 좀 단위가 커야지만 가능하다 네, 이런 그렇죠. 말들 하도 많이 해서 그랬는데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절약을 한번 했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 금액이면 20대 친구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만 하죠. 네. 해볼만 한데 이제 문제는 공부하고 해야 돼요. 당연하죠. 네. 여기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게 투자금 기준으로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의미하는 게 그 집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집은 3억, 4억, 5억짜리인 거예요. 내가 그 자산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공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내 목을 찔러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시고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살 때 이게 저렴하다 하더라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시 팔렸을 때는 좀 팔기 어려운 매물이 있고 그쵸. 근데 좀 제가 그 얘기하려고 비싼데 이건 언제든지 내놓으면 그게 좀 팔릴 것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 실거주 가치예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 1억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되게 유행하죠. 많이 하죠. 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죠. 그러니까 본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그냥 그리고 그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가잖아요. 갔을 때 여기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이 아파트에서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데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다가 물려도 내가 사르면 된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아파트는 충분히 실거주로도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거에만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내가 정말 우리 자녀한테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만 그렇죠. 있다. 판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1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막 뭐 1억 2천 전세가 막 1억 1,500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지를 가보면 약간 좀 다 이유가 있어요. 좀 많이 좀 낡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런 데는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회로가.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걸 사서 이거보다 뭐 5천만 원이 올라갔을 때 이 5천만 원이 오른 값에 누군가가 사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집을 뭐 1억 1천에 사서 1억 7천에 팔고 싶은데 1억 7천이 됐을 때 나라면 이 집을 1억 7천 주고 살까? 실수요자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저쪽에 뭐 한 3억 5천 정도 하는데 연식도 더 새 거고 확실히 좋아. 연식도 새 거고 대단지고 막 이래요. 걔도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필연적인 게 내가 공시가격이 1억이라는 그 캡을 딱 씌워놓고 아파트를 보기 시작하면 걔 말고 나머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안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코스피 종목이 200개예요. 종목 200개인데 200개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해서 200개 중에 좋은 걸 고른 사람이랑 어떤 기준, 뭐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1억 같은 어떤 자기만의 다른 걸로 인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 10개 중에 하나 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거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200개 보고 온 사람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공시가격이 1억이라는 기준이 본질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본질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왜 공시가격 1억을 보냐?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취득세 때문에. 예. 그럼 취득세랑 부동산의 값어치랑 관련이 있나요? 없죠. 자체 가치에서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값어치 있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보유하는 게 목적인데 값어치 있는 부동산을 싸게 산다는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는 애를 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 정크본드에 투자한다던가 주식으로 치면은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약간 조금 재무 구조가 불량한 기업에 투자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하셔서 내가 투자의 본질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제 투자 성향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일으키면서 집을 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레버리지 중에 이자가 없는 레버리지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 신용 매수를 한다 치면 예. 신용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예, 한 6% 8% 내요. 그쵸? 예. 그 6% 8%라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는 이자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게 좋냐?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장점만 봐. 또 자기 입장에서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장점을 누리는 거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전혜근님이랑 저랑 이 커피 마시는데 예. 이 커피를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이거의 판매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대출 이자를 안 내도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 그럼 그때 치러야 될 대가는 그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집에서 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제공해야 네. 된다. 그게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런 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상태의 집을 전세 비싸게 놓겠다고 고집 부리는 경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저희 집은 이거 뭐 집 그냥 뭘 수리를 해줘요. 뭘 고쳐줘요. 그냥 네. 와서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제 눈에는 뭐냐면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는 일으키고 싶은데 그 무이자 레버리지 일으키는 비용은 안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 갖고 하면은 힘들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차인 분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은 것만 아니면 그냥 제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가 네. 좋은 점이 있죠. 부동산에서의 전세 레버리지라는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내가 임대인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나는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그 임대사업자들이 좀 해야 될 생각이 아닐까? 전세는 공짜가 아니다. 전세 공짜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 사람들한테 뭐 가장 먼저 그럼 이거부터 하세요. 1단계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책 봐야 돼요. 너무 뻔하잖아요. 책을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예. 책을 보는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좋죠. 큐레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보면 안 되고요. 존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막 금융 문맥. 예.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자본주의가 뭔지 그걸 이해하는 수 있는 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뼈를 부러뜨리는 책들. 어떤 책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제가 궁금하다. 책을 예. 언급해도 되나? 책은 좋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바나님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예,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예. 그 책 읽으면서 그랬었고, 예. 제가 그런 류의 책들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책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 책을 주제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오, 좋다. 예. 그 책이 EBS에서 2012년인가 13년에 기획 5부작인가로 했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용이.
그리고 그게 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EBS에서 책까지 내셨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책 부제가 그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책이랑 영상도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는 영상으로 봤었어요. 네, 예. 그게 진짜 뼈 때리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한숨 나와요. 내가 진짜 나 진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말씀드린 너바나님 책.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뼈를 맞는 거예요.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책들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투자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됐겠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투자 수단을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할지, 주식 할지, 코인 할지, 뭐 금 할지, 달러 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판매량 있죠. 판매량이 많이 판매된 책 혹은 스테디셀러에서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읽힌 책 그런 것과 클래식이잖아요.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책을 출간일이 좀 됐어도 오히려 출간일이 좀 됐어도 좋은 책들이 있어요. 투자의 본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 뭐 부동산, 코인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별로 책을 몇 권을 정하세요. 그걸 읽다 보면 그 각각의 투자 수단에 대해서 초보자 딱지를 띄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되게 좋은 게 저는 유튜브라는 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같은 얘기를 옛날 같으면 전인구님이랑 저랑 둘이서 밥 먹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은 모르죠. 남들 모르지. 예. 근데 지금은 이거가 무료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돈도 많이 버신 주식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근데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한번 조각조각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결정을 하세요. 어떤 걸 할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 전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 그 다음에는 투자법을 다루고 있는 고전적인 책들. 뭐 시황이나 막 무슨 종목 얘기하거나 아파트 뭐 서울의 뭐 아파트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요. 투자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책들.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부동산을 할지 주식을 할지 뭘 할지를 정하시고 달러를 할지 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정하신 다음에는 오히려 그 다음엔 마인드를 돋아줄 수 있는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마인드를 이렇게 잘 차곡차곡 해줄 수 있는 책이 대표적인 게 그 세이노님이 쓰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세이노의 책이 가르침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아세요? 예, 알아요. 네, 세이노님 저도 한 번도 못 뵀어요. 근데 정말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이런 자수성가 영역에 있어서 근데 세이노님이 그 출판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칼럼 쓰신 거를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재본해서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어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세이노의 가르침 딱 치면은 어플이 그 무료로 깔려요. 그걸로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책이 좀 아파요 읽다 보면. 정리하면 처음에는 내가 너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책, EBS 자본주의 같은 책, 그런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법을 종목별로 나타내는 책. 저는 저 주식 투자 책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 왜냐면 주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도 그 주식 투자자들이 오래된 구루들이 쓴 책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뭐 워렌 버핏 라이브나 그 다음에 월가의 영웅 예.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그게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 어. 마인드를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을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책을 보시면서 역량을 익히신 다음에 예.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책은 되게 디테일한 노하우를 쓰기가 어려워요. 전반적인 개요들은 쓸 수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한 노하우를 다 쓰면 책이 터지고 책이 터지면 책이 안 팔려서 출판사에서 내질 않아요. 책은 예. 진짜 압축해서 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사이에 끼워 들어가야 될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강의 같은 데가 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액 투자로 경험 쌓는 거를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못해도 한 9개월 정도 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주식 하겠어, 나 주식 공부한다 했는데 공부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6개월 안에는 그래도 한 200이라도 묻어봐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텝으로 밟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순서가 좀 그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임장 가는 거예요. 예. 임장 좋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2부에서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예, 좋죠. 좋습니다. 그럼 네. 우리 2부에서 볼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